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죠? 개인의 삶이 이 사회하고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분리될 수도 없는 거죠. 사회적 혼란 상태 속에서 뭔가 안정된 일을 좀 하기도 어렵고 계획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설도 좀 머지않았고 1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도. 그러나 이 안정된 바라는 게 주관적인 정신승리로 사태가 안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태 자체를 객관적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선을 넘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 법원이 침탈되고 법원을 향해서 군중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처음 지금 겪고 있는데, 이걸 그냥 미친 짓이 일어났다, 우발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좀 있어요. 객관화할 필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 소개시켜드리고 좀 해석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이 사상 초유의 이 법원 폭동 사태, 이 선 넘은 상황에 대해서 이 군중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와 이 의미를 분석해 본다는 의미에서 그와 관련된 시를 한 편 가져왔어요. 1996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폴란드의 작가 비스와바 쉼보르스카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되게 좋은 시집이에요.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분은 아우슈비츠를 겪었던 그런 세대이고, 특히 이분이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유대인도 많았기 때문에 전체주의를 직접 겪었던 민족이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어떤 성찰, 문명에 대한 성찰,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성과 사회성, 역사성을 잘 결합해가지고 시를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증오라고 하는 이름의 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아라, 우리 시대의 증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지, 높은 장애물을 얼마나 사뿐히 뛰어넘는지, 도약하고 덮치는 것이 그에겐 얼마나 수월한 동작인지. 다른 감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래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기에 스스로 원인을 양산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싹 틔운다. 어쩌다 잠들어도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불면은 힘을 앗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보태어줄 뿐. 종교 탓이건 그 밖의 다른 이유 때문이건 적당한 구실을 마련하고서 출발선에 나아가 앞으로 뛰어갈 준비를 한다. 조국 때문이건 그 밖의 다른 이유에서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질주하기 위해 벌떡 일어선다. 출발 단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정의도 함께하지만 결국에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증오 혼자뿐. 증오, 그 얼굴은 사랑의 황홀경으로 일그러지고 만다. 누추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다른 감정들. 언제부터 박애가 군중들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는가? 연민이 단 한 번이라도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적이 있었던가? 의심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장악한 적이 있었는가? 오직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증오만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영리하고 재치 있는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구나. 증오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작곡했는지 꼭 말로 해야만 하나? 두꺼운 역사책 속에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차지했는가? 얼마나 무수한 광장과 스타디움에 인간의 시체로 카펫을 깔았는가? 중략하겠습니다. 증오는 새로운 임무에 항시라도 적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끈질기게 기다린다.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고 수군대지만 증오가 장님이라고 천만의 말씀. 저격수의 날카로운 눈으로 용감하게 미래를 응시하는 건 오로지 증오뿐이다. 마치 며칠 전에 있었던 법원 폭동 사태, 일종의 내전을 획책하는 내란의 일종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시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장면을 묘사한 시라고 하는 건, 시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대자비인 거는 증오라는 감정이 굉장히 오래된 감정이고, 그 다음에 또 보편적이기까지 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것이 아니에요. 자, 보아라, 우리 시대의 증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지. 우리가 증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증오, 혐오, 어떤 적대성, 이 증오, 효율적인 증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증오이기도 하지만 이 증오가 여러 사람들의 에너지하고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서로를 묶어놓게 되면 군중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군중의 증오가 되거든요. 군중의 증오가 되면 정치적 사건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파시즘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증오에 기초한 군중의 에너지, 그것에 의해서 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폭력의 정치, 이게 바로 이제 파시즘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일종의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분별하거나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표면으로 드러날 때는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인 에너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왜냐하면 모든 증오는 무엇에 대한 증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한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내란 사태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징후에 기초한 정치이고, 야당을 없앤 누구를 뭐 죽여야 된다, 또 뭐 방송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이번에 법원 사태 같은 경우도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질서하게 드러나지만 그 목표 자체는 명확한 목표, 목적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징후의 정치거든요. 심보르스카가 겪었었던 그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유럽의 전체주의, 나치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적대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거기에서 정치 파시즘이 움직이거든요. 계획되고 관리되는 거죠. 그럼 폭력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장애물을 가뿐히 넘어서요. 여기도 얘기하잖아. 높은 장애물을 얼마나 사뿐히 뛰어넘는지. 지금 법원을 사뿐히 뛰어넘었거든요. 법원을 부수고 판사의 집무실까지 난임을 하는, 또 이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겨우 5년 동안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것인데, 그것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이제 선을 넘잖아요. 국가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장애물을 사뿐히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그런 징후의 정치를 유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조종하는,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장애물을 징후는 사뿐히 뛰어넘고 도약하고 덮치는 게 얼마나 수월한 동작인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징후는 이렇게 뭐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상을 행위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감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또 오래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롭다라고 하는 건 징후의 정치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래된 인간의 어떤 본성에 기초한 것이면서 동시에 왜 새롭냐고 하냐면은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사라지면 잠깐 잠잠했다가 또 대상을 찾아내요. 잠잠했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본능적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징후는 스스로 원인을 양산해요. 징후에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 보통 그 상식적인 사람들, 또 시민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이지만 이 징후의 정치에 동원된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명확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양산하는 거죠. 그리고 징후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잠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원인 양산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종교 탓이건 조국 때문이건 다른 이유 때문이건 뛰어갈 준비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드라이브를 거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가 많아요. 역사 우리도 지금 보면은 뭐 정광훈이니 무슨 그 기독교 중에서 특정한 세력들이 이걸 계속 주도하고, 또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명분을 내걸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조국 이런 것들이 이런 정치 파시즘을 준동시키는 굉장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뛰어나가려고 해요. 출발 단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정의도 함께하지만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징후 혼자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징후의 정치가 시작될 때, 파시즘이 시작될 때는 보면은 명분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정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조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그 폭력의 에너지만 딱 오롯이 남아가지고 감정이 이제 질주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아스팔트에서 그 막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고 뭐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결국 징후의 에너지 혼자 스스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징후 그런 광기 동원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얼굴이 마치 사랑의 황홀경으로, 이게 그 섹스할 때에 느끼는 어떤 엑스타시 같은 거, 이런 거를 느끼는 것하고 그 징후에 완전히 쩔어 있는, 거기에 젖어버린 징후가 인간을 먹어버리게 되는 어떤 이성적이고 지성적 통제를 먹어버린 그 어떤 감정 자체가 인간의 다른 부분들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게 또 군중과 군중들이 그런 상태 에너지에 감염이 됐을 때, 그건 거대한 폭력의 에너지로 큰 흐름을 이루게 되고, 다른 감정들은 무력해요. 가령 박애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여기서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합리적 의심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징후의 감정이 가장 힘이 세다. 여기에서 의심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음모론의 의심하고는 다르게 이 징후의 감정 안에서 움직이는 폭력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오직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징후만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파시스트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 합리성,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적당한 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 의식 자체가 확신범이에요. 지금 보면은 망상적 체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합리적인 자기 의심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 징후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 확신범들끼리 모이게 될 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군중 파시즘이에요. 그리고 영리하고 재치 있는데 부지런하기까지 하구나.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앞 연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한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거죠. 명확하게 계산되어 있고
계획할 수 있어요. 이 증오가 일단 증오의 정치가 실행이 되면 많은 노래를 작곡할 수 있고 역사책에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죠.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체로 카펫을 깔았는가.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증오는 새로운 임무에 항시라도 적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어떤 표적을 설정하고 표적을 설정해주면 그 임무를 적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게 이 증오의 에너지예요. 필요하다면 언제나 끈질게 기다리죠.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태가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증오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뚜껑이 지금 열린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어떤 지금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나 짐작 정도 하고 있었던 것들이 뚜껑이 열리다 보니 국가 체계 전체가 끔찍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끈질기게 기다린다. 탄핵된다고 해서 이 사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상수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정치적 내전 상태, 정치적 내란 상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상수로 봐야 돼요.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였는데 이 시에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 장님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저격수의 날카로운 눈으로 용감하게 미래를 응시하는 건 오로지 징후뿐이라고 이 시는 얘기하거든요. 이 사태는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의 상수로 바라봐야 되는 사태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떤 사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군중의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 굉장히 더럽고 끔찍한 에너지들 부상을 했고 숨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국가 체계 안에 깊이 스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는 지금 이제 해석해야 될 사태이면서 공부해야 되는 사태이고 직시해야 되는 사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이 아우슈비츠가 끝난 다음에 유럽이 그 시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각성을 하고 공부를 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의 교육 결국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때 10대 이번에 이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또 가담을 많이 했잖아요. 계엄에 반대한 그 평화적 시위에 나선 사람들도 젊은이들이었고 이번에 이 폭력 사태에 지금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이 젊은이들이에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미래 교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파시즘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시민 교육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